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영화 귀향과 동주의 인기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귀향이 지난 6일 누적 관객 수 26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네. 처음 상영관이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겨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관객들이 오히려 청원을 해서 네. 지금 상영관이 700개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이 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370개 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호평에 힘입어서 600개 관을 훨씬 넘었다고 하고요. 관객 수가 92만 명을 넘어서 이제 100만 명 돌파하는 시간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작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선전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 관심 가는데 먼저 귀향 이야기 해보죠. 네. 제작한 지 14년 만에 개봉하게 됐다면서요? 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픈 역사를 담은 영화인데요. 네. 애초에 투자자를 모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은 아하. 영화입니다. 결국 제작 기간만 14년이 걸렸고 이 무산 위기까지 갔는데 시민 7만 5천여 명이 모금을 해서 간신히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동주 역시 5억 원짜리 저예산 영화인데다가 네, 요즘에 참 보기 드물게 이 흑백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영화업계에서 5억 원의 저예산으로 네,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건 아무래도 이 빈틈없는 기획, 제작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작품을 프로듀싱하고 또 시나리오도 쓴 그 신현식 감독, 저하고 좀 친분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런 저예산 영화에 확실한 노하우를 가진 아하. 감독입니다. 이 페어러브, 러시안 소설, 아. 배우는 배우다. 이런 영화들이 이 신 감독이 만든 작품을 보면 네. 저예산이면서도 감독 색깔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대중적인 면모를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동주는 여기에 이준익 감독이 그 연출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힘이 더 더해졌죠. 흑백 영화 선택은 정말 이 영화의 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어떤 최고의 배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습니다. 야, 흑백 영화 선택. 이준익 감독 1,000만 관객인데 네. 이 5억짜리 영화를 맡아서 했군요. 자,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라는 배경을 꼽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우리네 소녀들과 청춘들의 힘겨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미 실제 이야기 때문에 이게 그 관객분들은 대부분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다만 그것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거하고 눈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럴 거다라고 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이 두 영화는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이 정도였어?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영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귀향과 동주를 가장 많이 본 관객이 2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네. 자, 위안부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의 삶. 20대 여성의 취향과 맞을까 싶었거든요. 네, 사실 귀향을 보기 전에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저도요. 이게 너무나 보기 힘든 영화가 될 네. 것 같았거든요. 남자인 저도 그런데 여성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영화가 의외로 굉장히 절제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기보다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네. 했고요. 그게 상당히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졌습니다. 네.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향은 그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실상만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그분들과 지금의 젊은 여성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내용을 네. 또 다루고 있거든요.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 소녀와 현재 20대 여성 사이의 약자로서의 공감대 같은 네.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동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형무소에서의 마지막이 그려지긴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시적으로 좀 다뤄지거든요. 네. 20대 여성들의 취향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윤동주 시인의 초판본 시집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심에도 20대 여성이 있다고요? 예, 이번 동주라는 작품에는 이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게 다시 좀 읽히는 면들이 네.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에서 봐서 그 느낌을 못 가졌던 것 같은데 맞아요. 흑백 화면에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뭐 이런 별을 해는 시를 읊는 시인의 목소리 네. 이런 게 시를 완전히 새롭게 들리게 해주거든요. 이 별에는 밤이라던가 서시 특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서시가 이렇게 슬픈 시인 줄 새삼 네. 실감하게 됐습니다. 다시금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읽히는 건 아마 이런 영향일 겁니다.
전 십자가라는 시 아주 좋아하는데. 대단하죠. 자, 왜 20대 여성들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야기에 마음을 내준 걸까요?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셨어요? 예, 아까 이 두 영화가 당대 소녀들과 청춘들이 겪은 아픈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네. 즉 당대의 그들의 삶과 지금의 청춘들, 그중에서도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조응하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동주를 보면 고 윤동주 시인이 서로 자주 이 시로다가 자주 언급했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네, 나오는데요. 네. 사실 현실이 부끄러운 거지. 당대의 청춘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게 지금의 청춘들의 현실과 무관하게 여겨지지 아하. 않더군요. 예, 어디 뭐 지금 청춘들이 힘겨운 게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 맞아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른들 맞아요. 잘못이고 현실의 잘못이거든요. 귀향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순수하고 무구한 소녀들이 왜 지옥 같은 곳에 끌려가서 그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역사조차 쉽게 덮어버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 선생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네. 여성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청춘들이 많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군요. 여러모로 지금 현실이 이를 영화에 대한 공감대로 이어졌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청춘들에게는 취업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 국가가 지금 해결해주지 못하고 생기는 일이잖아요. 네. 네. 저도 중학생 아들이 네. 아빠 귀향 보러 가야지. 그리고 제 손을 끌고 갔는데 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면 꼭 봐야 하는 영화다. 네, 이런 네.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화평 쓰면서 가끔 쓰는데 가끔 꺼리는 얘기가 이 영화 꼭 봐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강요하는 것처럼. 예. 네. 근데 이번 귀향 같은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대놓고 꼭 보라고 이렇게 권했는데요. 네. 사실 귀향이 가치 있는 거는 영화적이고 극적인 재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건 많은 분들이 보고 기억해 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픈 삶을 기억을 통해서 보존한다는 의미로서 귀향을 꼭 보기를 권합니다. 또 동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대 청춘이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웠는가 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라고 보입니다. 네. 자, 영화 귀향과 동주 의미 있는 흥행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